네, 이르면 오늘 중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정치권 정계 개편 조짐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교체 여부도 주목을 받는 부분인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향후 원포인트 교체 방안 언급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게는 뭐 10명 전후, 더 많게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중폭 내지 대폭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들어갈 것이냐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예측처럼 저 또한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관련돼서 지금 야당의 어떤 관련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핵심 사안들이 선고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로서의 어떤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은 그런 점에 비추어왔을 때에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개각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정치인들 출신들이 상당 부분 지난번에 내각에 들어갔었었는데 이번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옷을 벗고 나와서 준비를 할 기간이 필요한 그런 법이 있는 반면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인지도와 지지세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굳이 미리 이제 어떤 정치권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내년 초까지는 시간을 봐서 그 타이밍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여권 내지 용산 측의 시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 시한은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떨까요? 이제 엑스포일치 실패를 고리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 책임을 지우느냐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는 것에 대해서는 또 행위대로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쪽인데 왜냐하면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통상부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부라든가 문화체육부는 이미 교체가 됐습니다만 여러 부처 같은 경우에는 대타 한마디로 이번에 새로 되실 물망의 언론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에는 박진 장관 외에 다른 분들의 어떤 하마평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 내년 총선을 겨냥해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강남을 쪽에 지금 국회의원이시다가 최근에 주소를 또 종로로 저희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지금 나올 경우에는 마치 지금 이번에 개각이 될 경우에는 문책성 개각이 돼서 나오게 된다라는 그 딱지가 붙을 경우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데도 상당 부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체에는 빠지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다른 분과의 어떤 추가적인 원포인트 내지 투포인트 교체 그 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현재 그런 취지에서 현재에서는 박진 장관은 교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박진 장관 어떤 부분들 이번 개각에서 주목하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정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년 반 이후에 분위기도 쇄신해야 되고요. 그동안의 많은 참사, 헬로윈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참사, 이번 엑스포 참사까지 계속해서 국정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바꾸고 또 총선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포석이 있습니다. 역시 박진 장관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만일의 경우 박진 장관을 경질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경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계가 됩니다. 이번에 실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추락했느냐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우디에 참패한 건 한국 외교 사상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만일의 경우 경질하게 되면 결국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해외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도 뭐 몰타를 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 책임을 지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흐름을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 저도 박 전 장관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후속 하마평도 지금 누가 될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각이 안 된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저는 한동훈 장관은 그런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가지되 이번에 같이 하면 사실 한동훈 장관이 좀 묻힙니다. 그런데 연말이나 연초에 원포인트를 하게 되면요. 한동훈 장관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정 실패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큰 주목을 못 받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함께 한동훈 장관을 띄우면서 할 가능성,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 컨벤션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마 빠지게 되는 흐름으로 가고 원포인트 할 거다. 대신에 정치인 장관들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은 총선에 대비해서 일단은 이번에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폭으로 아마 개각을 할 가능성들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는데 예. 역시 국정에서 그런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관도 그렇지만 일부 차관 교체설도 나오고요. 그중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의 총선 차출설 이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명된 지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좋은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르는 곳이 지금 그 현재 그 민주당의 안민석 국회의원이 있는 오산에 대해서 출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비례대표도 얘기가 예.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그 오산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구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운동권과 정치 운동권의 결전, 그리고 83년생과 86세대의 대결.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 봤을 때에 대비되는 남녀의 대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금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리 5선을 했죠. 2004년에 아마 그 이른바 탄도리라고 해서 그 초선을 단 이후에 내리 5선을 해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대학교를 나오시고 체육으로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20대 국회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젊은 여성으로서 또 실무와 또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분들을 대부분 한번 그 붙인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또 경기 남부권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다. 다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차관으로 들어가신 지가 그리 길지 않다 보니까 차출하는데 조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량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다음 내년 총선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장미란 그 차관이 힘을 낸다고 하면은 이 오산 같은 데 가서 한번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땅을 좀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산에 출마를 했을 때 흥미로운 키워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운동권 86세대. 장 차관의 총선 차출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장 차관 총선 차출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차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장관을 보좌하면서 실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체부, 특히 문화, 예술, 뭐 다양한 출판, 체육,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체육 분야에서 장미란 선수 굉장히 역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역할을 한 거 그거는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는 팬들도 많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행정 분야로 갔을 때는 차관이면요 이제 겨우 업무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직원이 누가 있는지도 이제 겨우 아마 익숙해지고 할 텐데요. 전혀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돼 있고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다른 수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관광 분야도 있고 음악, 뭐 사진, 건축 수많은 분야를 문체부 차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 사실은 아직은 더 배우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장미란 차관보다도 더 경험 많고 원숙한 과장급, 사무관급 정말 그 선배들이 질비한데 이분들하고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이렇게 정부 부처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로 정무 감각이 뛰어난가? 그동안에 장미란 차관 됐는데 이후에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적인 활동도 별로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차관으로서 공부하고 배워야 될 시점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차출되는 것은 저는 행정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문화부 장관, 유인춘 장관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스포츠라든가 관광 다양한 분야를 잘 모르는 이 원래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과거에 이 최순실 사건을 파헤치는데도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만일에 간다면 아주 흥미로운 대결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경험과 행정 경험, 실무 경험, 정치적 경륜 이런 것이 부족한 장미란 차관이 어떻게 그런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로 행정의 연속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더 이 문체부 차관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연예인 장관이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예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그 분들이 있고 지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출신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연예인이라고 역량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부 장관을 이미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역량이 있는 분이고 지금 그 현재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도 차관이 TV에 나와서 뭘 만회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차관으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역도의 간판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을 빛낸 점이 있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외국에 그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딴 다음에 교육자로서 지금 행정 경력도 충분히 지금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이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뭐 무슨 최순실 사태에서 지금 안민석 그 의원이 뭔가를 했다고 하지만 했다는 것은 기껏 3조 원이 넘는 재산이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서 독일까지 오가면서 비행기표 낭비하는 것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지어란 사람을 지금 허언증의 환자를 진실이라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지금 뒷감당 못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지금 최순실 씨로부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으로 해서 고소당해가지고 사실 내년에 지금 총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 자리가 유지될지 여부도 불명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미란과 같은 새로운 80년대 세력과 86세대 그리고 진짜 운동을 해는 운동권과 정치 운동권 한번 붙어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기 지나치게 안민석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 수많은 그 비리 관련해서 있잖아요. 국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었고 역할을 했습니다. 다 단순하게 어떤 지점을 잡아서 그렇게 꼬리를 잡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장미란 차관을 역할이 부족하다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을 더 쌓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젊은 인재들이 그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큰 인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권에 차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연예인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 전 장관은 사실은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사진 기자들이나 카메라 기자들 향해서 욕설을 하고 사실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요. 절대 연예인 출신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행정 경험 잘해주고 정치도 잘해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분들을 절대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유인 전 장관이나 장미란 차관이 잘해주고 정무적 강력도 갖추고 또 행정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개각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개각 결정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떨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37.6%, 이게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건데 최근에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엑스포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생각보다 클 거라 생각했는데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그리 크지는 않았다라고 한 취지에서 여권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하는 그 역할이 그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저는 한 세 가지로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 자체가 정말 그 실제로 지금 사우디는 100주년, 그 건국 100년을 기념을 해서 하는 2030년에 명운을 걸고 하는 것과 또 우리로서는 또 부산에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역량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만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적긴 했지만 대통령 자체는 정말 퍼스트 세일즈맨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대규모 그 국제 이벤트 유치에 따른 실패
그에 따른 후폭풍을 어떤 염려한 보수층이 상당 부분 결집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지율이 빠지는 것보다는 부산에서조차도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이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번 후폭풍은 상당 부분 여권에서 잘 받아야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이루어진 결과다 보니까 또 그 사이 엑스포 유치 결과 실패도 있었고 이런 게 좀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가 주목이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마찬가지로 0.5%포인트 정도로는 사실은 어떤 큰 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올라가던 안정적이던 방향이 꺾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를 볼 때는 흐름의 방향성을 보는 것이고요. 그 폭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폭, 오차 범위 밖으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달라지겠지만요. 결국 이 결과는 그동안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은 비판하거나 반대하고 있고 30% 중반대에 지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사안이 얼마나 컸습니까? 건국 이래 외교적 사안에서 86 아시안게임 유치 이후로 국제대회마다 대한민국은 항상 1등 아니면 2등 모두 거의 승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잼보리 다 유치했는데 이번에 정말 참담한 결과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허위보고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 2등 먹고 3등 연합해서 사실은 전혀 얘기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엄청난 격차로 지는 부분을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실도 몰랐고 대한민국이 몰랐다. 이건 대한민국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실망과 충격, 좌절이 큽니다. 저도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하는가 참담한 마음이거든요. 대신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걸 바로 반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모두 내삼이 삭감돼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은 움직일 틈이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다 어렵거든요. 이런 국정 운영 속에서 이거 가지고 다 지표를 하고 실망감 표시하기에는 국민들의 좌절이 너무 깊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만 지금 똘똘 뭉쳐 있고 나머지 중도층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지지율, 이건 국정에 저는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각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분위기 일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지지율이 꺾이는 부분을 정말 윤석열 정부는 참담하게 생각해야 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 그리고 대외 외교의 실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당과 협치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화의 기점을 만들지 않으면 내 편만 끌어모으는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점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탈당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탈당 선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일단 안타까운 여쭤볼게요. 일이죠. 여든 야든 정당들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면서 국민을 위해 보고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상민 의원 중진 의원입니다. 중정권에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탈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민주당 지금 집행부의 이 지도부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판할 지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정도 중진이면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단합을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 지도부를 만나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방송 나와서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나간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결행을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개딸의 정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지도부 개딸은요, 시위나 집회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시키는 적극적인 지지자 모임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데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지지를 끌어모으도록 자신이 잘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지지하지 않고 비판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연 당을 위해서 날 무엇을 했는가? 입법 성과는 무엇인가? 지역민과 제대로 했는가? 언론과 소통하면서 일을 했는가? 이상민 의원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나서 자신의 향후의 입지,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리고 당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다가 탈당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정당으로 가겠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의원이 했던 고민과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더라도 이상민 의원 스스로도 반성하고 성찰할 지점들,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정당을 이념과 좌표가 다른 반대 정당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변절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죽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저는 성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먹던 우물이 오염이 돼서 먹으면 죽겠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달리 표현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이상민 의원은 탄광 속에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탄광 속에 왜 카나리아를 데리고 가죠? 거기에 그 오염가스가 나와서 작업하기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카나리아가 울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면은 죽는 그런 운명의 카나리아인데 결국 민주당에서 이제 최근에 있어서의 이른바 개딸 문제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있으면은 오히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을 찾아서 탄광 밖으로 지금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냄비 속의 깨구리처럼 냄비 속에 깨구리가 있다 보면은 밑에서 불을 해도 따끈따끈하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개구리가 삶아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얼마나 사당화가 되고 있고 예전에 이른바 김대중의 민주당 아니면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상당히 유리된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년에 제대로 된 비판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그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왜 의장 되려고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나가느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왜 이상민 의원이 나가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에 어떤 총선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밀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뭐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그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다른 비명계는 또는 그 다음에 입당은 어느 곳으로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순차적으로 좀 여쭤보면 원칙과 상식, 당내 민주주의 회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이달 중순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어떤 연쇄적인 영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민 의원은 독자적인 결행인 것이고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4명의 의원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계속 물론 회동을 손을 하고 긋긴 있습니다. 했습니다. 원칙과 네네. 상식에서도. 이분들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고요. 왜냐하면 탈당했을 때 사실은 창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라든가 이런 곳들의 특성이 결국은 그래도 민주당과 함께할 때 더 이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정당, 거대 정당에 있다면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사실은 진보에서 보수로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요. 저는 이 네 분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이분들이 이름대로 원칙과 상식인가, 원칙과 상식을 지켰는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면 당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면서 협력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입법활동 제대로 했는가, 당을 위해 헌신했는가, 지지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협의하면서 당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는가, 그리고 대국민 소통, 대언론 소통에 나섰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재명 대표 헐뜯고 그런 것들 했던 거거든요. 아까 탄광 속에 카나리아라고 그러셨는데요. 카나리아 같은 그런 새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당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 정당 편을 드는 목소리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카나리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당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런 질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상민 의원 탈당과 관련해서 고민과 해법은 다르다고 했으나 최종적인 결단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최종적인 건 정말 끝까지 가는 결론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탈당의 여지 아예 없다고 탈당의 여지는 있죠.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이라든가 상당히 수위가 높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순간 다시 말해서 당에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당을 만들려는 노력은 할 텐데요. 저는 신당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신당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와 조직, 자금, 인력, 세력이 필요한데요. 그 정도로 규합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거의 77.77%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소수, 더구나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뭐 2, 3% 정도 지지부진합니다. 그
그쪽 출신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구애를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당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얘기하고 탈당 결행 등 얘기는 하겠지만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면 당 외의 여러 세력들과 함께 그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남한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나름대로 결심이 섰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되는 순간 기존의 정통적인 호남을 배경으로 한 민주당과는 사뭇 결이 다른 민주당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는 어떤 당대표 총선에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 사이의 어떤 투표율 이런 부분도 완전히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실질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설령 포스트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리틀 이재명이 받아서 이재명 당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이른바 비명계들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치열한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 이제 다가오는 12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예비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른바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개 수장 이낙연 대표가 이제 깃발을 사실상 올린 것이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높아가고 또 그 반면에 그에 따르는 호남에서의 어떤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은 예전과 달리 60%를 훨씬 떨어져서 최근에 있어서는 50% 전후를 지금 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호남의 정통 민주당 측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향후의 경우에 따라서 검찰에서 특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추가 기소 내지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통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아까 얘기했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세균 전 그 국회의장 이런 분들과의 연합이 된 독자적인 야당 세력의 출현은 저는 불가피한 수순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관련 내용을 향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연쇄회동 갖는 모습도 주목받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그럼요. 다양한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완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사당화돼 있는 그런 흡속에서 김기현 대표도 아무런 목소리 내지 못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정당입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고 다양한 지도자들이 움직입니다.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김부겸 총리라든가 이낙연 대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고요. 이재명 사당화라고 하는 표현은 이를 폄훼하기 위한 일부의 그런 언어일 뿐이고요. 민주당이 다양한 언론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좋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다양한 분들을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영남에 원래 출발하셨고 또 총리로서 다양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경선을 한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럴수록 당이 위기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화합하고 손을 내밀면서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때 본인의 이런 입지 또 앞으로 운신의 폭도 커질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땠습니까? 성과를 냈습니까? 총리 시절에 시원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남지사 때도 전국 도지사 광역단체 꼴등이셨어요.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유능하다 그런 판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유능함과 실력으로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협력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검찰 프레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조금 더 지나면 2년 내내 검찰의 압수수색, 오늘도 경기도청 압수수색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압수수색만 하는 나라입니다. 국정은 없고 미래도 없고 민생도 없고 오직 검찰만 보이는 나라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삼권 분립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고민하셔야지 자신이 어떤 권력을 지기 위해서 하는 행보만 보이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빨리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민주당의 갈 길,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운영에서 실패하는 부분들, 민생을 외면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에서도 이런 서민 예산, 어르신 예산, 청년 예산 깎는 거 적극적으로 예산은 국민에 대체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부가 잘 협력하고, 특히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많은 분들도 만나서 협력하고 또 협의하다 보면 저는 민주당 또 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당내 세력화를 위한 어떤 기초 작업 또는 이제 영남권에서의 정치적 지분을 고려한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을 고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와의 대화는 좀 유지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당내 분열 상황을 절대 용인하는 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최근에 사당화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 병립형 비례대표 문제,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이 뭐 어떤 큰 분열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댓글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정치의 양념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상민 오선 의원이 민주당에서 내리 오선 의원, 물론 뭐 한 번은 자유선진당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에 대해서 탈당에 대해서 거의 인신공격적 발언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낙연 계를 비롯해서 비명계에 대해서도 이른바 수박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정치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을 계속 쏟아내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방패막이 되고 자기가 아무리 어떤 수사를 받고 형사 재판을 받고 인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5명이나 죽으며 그리고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방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탄막을 스스로 무장 해제하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이낙연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과의 어떤 소통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 내년 이 민주당이 계속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모습은 통합하기 위한 모습은 보이기는커녕 지금 그 법원에 출석하기 급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계속 유지될지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다고 그랬는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미 제명도 했고요. 그 극성 당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와 또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대표로서의 당부 담화를 많이 냈습니다.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일부 그런 극성 당원은 제명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의 그런 노력들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여야 모두 그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조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는 그건 사과하셔야 된다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제명을 일부 했는데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것이지 일부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가만히 있지 예.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한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 회동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이유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 텐데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앞서 이상민 의원 이야기 잠시 좀 여쭤봐야 되겠는 게 국민의힘에 입당할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환영의 메시지를 낸 것이고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낸 걸 보면은 당의 어떤 총의를 거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상민 의원을 영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당 내에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5선까지 하신 분을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영입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대전에서의 어떤 정치 구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의 변수는 남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호에 탑승할 가능성은 전 오히려 높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이상민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이제 개개인의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갈 거라고 보이세요?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홀로 서서 무소속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선거에서 당선되고 이후에 국회의장이라는 여러 가지 포석까지도 본인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은 선택을 하는데 무소속으로서는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어렵고 당선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미 가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고 국민의힘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 가능성은 없다. 대신에 간 이후에 일정한 초기의 예우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 진영으로 갔던 뭐 한강옥 씨라든가 한화갑 씨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은데 거기에서 초기에는 환대받겠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민 의원이 생각보다도요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정책도 많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가서 그걸 펼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간다면은 초기에는 환영을 받겠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지금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시죠. 혁신위 이야기 해볼 건데 희생안건 보고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7일에 이제 전체회의 열리면 뭐 여러 가지 논의, 혁신안건 수용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대응책이나 방향성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11일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패배한 이후에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상당 부분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기는커녕 내놓은 혁신안이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에서 의해서 사실상 좌초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의문인데 결국 현재로서 흐름을 봤을 때는 혁신위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라도 지금 그 최고회의에서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현재에 있는 혁신위원회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해산이 아니고 해소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관위에 흡수돼서 거기에서 인적 자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설령 혁신위는 해소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산이 아닌 해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선대위를 만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혁신위의 유산으로서 그 혁신위의 어떤 5가지 안건이 내년 총선까지 잘 녹여나고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어떤 가까이로 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처음에 어떤 그 크게 그 시작을 했지만 이 역사 속으로 쉽게 사라지는 이런 모습은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는 것도 정말 그런 안타까움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국민의힘 혁신이 그리고 지도부 사의 줄다리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끝 결론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져 온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초기에 첫 안건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이후의 모든 안건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전격적인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올 가능성은 새로운 없다고 것들 보세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혁신위는 이뇨한 위원장의 무수한 말 설화, 뒤집기 그리고 실언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격과 사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혁신위원들 내부조차도 초기부터 조기 해산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 좌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혁신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신에 만일의 경우 이대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완전 실패인데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대위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작은 한두 가지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로 하고 혁신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혁신위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들 그중에 또 한 비대위원이라고 했던 이 핵심적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받아들인 혁신하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범했다는 것들이 저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혁신들, 결국은 혁신위가 대통령에게도 말 못하고 용산에도 말 못하고 대표한테도 말 못한 채 이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종료된다. 이런 상황은 결국은 실패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왕 출범했으니까 작은 안건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관행들과 현재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기력합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다수당인 야당에 막혀서 입법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혁신위가 이것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대로 된 고언을 내놓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공관이나 공심위로 연결되고 흐름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제대로 쓴소리를 하고 제도의 변화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